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성분이 익명 게시판에 남긴 글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월 650만 원을 쓰는데도 부족하다는 아내 이 이야기,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곧 초등학생이 되는 딸 하나와 아내,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맞벌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아내가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홀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매달 지출 내역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생활비로 440만 원을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세를 제가 따로 냅니다. 딸아이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비 120만 원도 제가 냅니다. 아파트 대출금 90만 원도 제 몫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외식비도 제가 별도로 냅니다. 계산해보니 한 달에 65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생활비 440만 원에는 딸아이 학원비와 식비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원은 미술과 수학 두 가지를 다닙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고구마와 삶은 계란 정도를 먹습니다. 저녁은 아이 식단에 맞춰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합니다. 빠듯하다고 힘들다고. 다투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는 말도 자주 합니다. 다른 집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던데 우리 집만 이렇게 쪼들리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건지 다른 가정도 이렇게 사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생활을 견뎌내려고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삽니다.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합니다.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보통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만입니다.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낸다. 아빠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피곤해도 30분이라도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림책도 읽어주고 오늘 있었던 일도 물어봅니다. 하지만 아내는 못마땅해 합니다. 일요일 하루만 쉽니다. 그래서 그날은 항상 아이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놀이터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아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제 취미 생활은 따로 없습니다. 아내와 딸이 일어나기 전인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 그 시간이 제 유일한 시간입니다. 러닝과 헬스를 합니다. 헬스는 한 달에 1만 원짜리 동네 헬스장을 다닙니다. 러닝은 공원을 뜁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빼려고 그 시간에 합니다. 등원도 제가 시킵니다. 딸아이와 함께 9시 반 정도에 집을 나섭니다. 하원은 오후 3시에서 3시 반 정도입니다. 그 시간에 아내는 운동을 합니다. 발레와 요가를 배웁니다.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개인적인 약속이나 술자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이 3개월에 한 번, 많아야 2번, 그것도 늦지 않게 10시, 11시에는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보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생활이 벅차.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돈 버는 기계는 아닌데. 하지만 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번씩 이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연 이 남성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그의 일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이 남성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제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를 최대한 작게 설정해둡니다. 아내와 딸이 깨면 안 되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현관문을 천천히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원은 고요합니다. 간혹 저처럼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서로 가볍게 눈인사를 합니다. 5km를 뜁니다. 숨이 차오르고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을 내딛고 숨을 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러닝이 끝나면 동네 헬스장으로 갑니다. 한 달에 1만 원짜리 작은 헬스장입니다. 시설은 좋지 않지만 운동하기엔 충분합니다. 웨이트를 1시간 정도 합니다. 가슴, 등, 어깨, 팔, 다리를 번갈아 가며 운동합니다.
이렇게 2시간이 지나면 8시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내와 딸이 일어나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간단하게 인사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내가 준비해둔 고구마와 삶은 계란입니다. 우유 한 잔을 더 마십니다. 딸아이는 식탁에 앉아 만화를 봅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할 거야? 제가 물어봅니다. 음악 시간이랑 미술 시간 있어. 딸아이가 대답합니다. 재미있겠다. 오늘도 열심히 하고 와. 9시가 되면 딸아이를 챙깁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깁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딸아이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영어 유치원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차 안에서 딸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꿈 꿨어? 응, 공주님 꿈 꿨어. 그랬구나. 재미있는 꿈이었겠다. 유치원에 도착하면 선생님께 딸을 맡깁니다. 잘 다녀와.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딸아이도 손을 흔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게로 향합니다. 10시쯤 가게 문을 엽니다. 작은 가게입니다. 제가 혼자 운영합니다. 손님이 오면 맞이하고 계산을 합니다. 재고를 정리하고 청소를 합니다. 점심은 가게에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을 사 먹습니다. 오후가 되면 손님이 조금 더 붐빕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7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정리를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보통 7시 반에서 8시 사이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딸아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빠. 그 목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조금은 덜어줍니다.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내가 준비한 식사입니다. 딸아이 위주의 메뉴입니다. 식사 후에는 딸아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레고를 함께 만듭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 겨우 30분?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9시가 되면 딸아이를 재웁니다. 그리고 저도 씻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그의 하루입니다. 과연 이 일상에서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아내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비 44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이 금액은 적정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금액일까요? 아내는 매달 생활비로 440만 원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입니다. 세 식구가 한 달 동안 먹는 식비입니다. 아침은 간단합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가끔 토스트나 시리얼을 먹기도 합니다. 점심은 아내와 딸아이 둘이 먹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니까요. 저녁은 조금 신경을 씁니다. 딸아이의 영양을 생각해서 메뉴를 짭니다.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채소도 삽니다. 과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가 금방 찹니다. 특히 고기값이 비쌉니다. 소고기는 엄두도 못 냅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주로 삽니다. 생선도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먹입니다. 간식도 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삽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과하게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못 사주면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는 학원비입니다. 딸아이는 미술학원과 수학학원을 다닙니다. 미술학원은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수학학원은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35만 원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주변 아이들을 보면 서너 개씩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아노, 태권도, 발레, 영어 학원까지. 그에 비하면 저희 딸은 적게 다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돈은 듭니다. 세 번째는 생활용품입니다. 휴지, 세제, 샴푸, 치약 등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한 번 사면 한동안 쓰지만 누적되면 꽤 큰 금액입니다. 네 번째는 의류비입니다. 아이는 빨리 큽니다. 작년에 산 옷이 올해는 맞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새 옷을 사야 합니다. 저와 아내 옷도 있습니다. 자주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삽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아내가 운동하러 갈 때 차를 씁니다. 기름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차를 씁니다. 여섯 번째는 통신비입니다. 핸드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입니다. 이것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의 결혼식, 돌잔치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축의금을 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갑자기 필요한 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쓰다 보면 440만 원이 빠듯하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듭니다. 정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걸까? 다른 가정은 어떻게 살까? 저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요즘 세상이 이렇게 비싼 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식비 200만 원, 학원비 35만 원, 생활용품 30만 원, 의류비 50만 원, 교통비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 비상금 55만 원. 대충 이렇게 잡아도 440만 원입니다. 딱 맞습니다. 하지만 여유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쓰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빠듯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40만 원의 사용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부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월급은 꽤 괜찮았습니다. 저도 지금처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축도 했고 가끔 여행도 갔습니다. 딸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데려다주고 저녁 늦게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빴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도 함께 힘들다는 걸 알았기에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딸아이를 돌봤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했습니다. 제가 딸아이와 놀아주면 아내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저는 장을 봤습니다.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이한테 더 신경 쓰고 싶어. 어린이집에만 맡겨두는 게 마음이 안 편해. 아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딸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다는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아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딸아이를 직접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유치원도 그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좋대.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딸아이의 교육은 중요하니까요. 한 달에 12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원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술학원과 수학학원. 아내가 주변 엄마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다들 학원을 보낸대. 우리 딸도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생활비, 썸네일 문구, 생활비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350만 원이 됐습니다. 1년 후에는 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40만 원입니다. 저는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아내가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더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운영 시간을 늘렸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불만이 쌓였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 다른 집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던데. 당신은 아이랑 시간도 못 보내잖아.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돈을 더 벌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다는 걸,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예전에는 서로 힘든 걸 알았습니다. 둘 다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내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뀐 순간, 그때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의 갈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내와 다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해주던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교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남편은 매일 6시에 퇴근한대. 아이랑 저녁도 같이 먹고. 수진이는 아내의 친구입니다.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정시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 집은 주말마다 나들이 간대.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해봤어? 저도 일요일에는 딸아이와 나갑니다. 하지만 아내 눈에는 부족한가 봅니다. 민지 엄마 남편은 생활비로 600만 원 준대. 관리비도 포함해서. 민지 엄마는 유치원 학부모입니다. 그 집은 남편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합니다. 연봉이 높다고 합니다. 지은이네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대. 대출도 없대. 지은이네는 아내의 대학 동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아닙니다. 회사원도 아니고 대기업 직원도 아닙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월 650만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생활비 440만 원에 각종 고정비를 더하면 그렇습니다. 제 수입에서 이 정도면 많이 쓰는 겁니다. 저축은 거의 못합니다. 비상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이 말을 들으면 할 말을 잃습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제가 게으른 것도 아닌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개인 시간도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거의 없습니다. 술자리도 자주 안 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금만 이해해줘.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 아내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더 여유롭게 사는 걸 보면 부러울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비교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족해 보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걸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그러다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가게를 엽니다. 손님을 맞이합니다. 일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가 쌓입니다. 비교라는 이름의 상처가, 부족하다는 말의 상처가,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비교는 관계에 독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나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다라는 아내의 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가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무게, 서로 다른 힘듦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뭐가? 다 힘들어. 아이 돌보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보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아. 힘든 거 알아. 미안해.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돈 버는 기계는 아닌데. 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합니다. 가족이 깨기 전에 나가서 땀을 흘립니다.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가게로 갑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하고 정리합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갑니다. 피곤해도 딸아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토요일은 가게를 엽니다. 일요일은 딸아이와 함께 보냅니다. 제 시간은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거의 없습니다. 취미생활도 없습니다. 새벽 운동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합니다. 아이와 시간을 못 보낸다고 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면 아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아내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챙깁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힙니다.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합니다. 오후 3시쯤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학원에 데려다 줍니다. 학원이 끝나면 데리러 갑니다.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이 식단에 맞춰 음식을 만듭니다. 저녁을 먹이고 씻깁니다. 재웁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성취감도 없습니다.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저도 힘듭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한 달에 650만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제 수입으로는 빠듯합니다. 저축도 못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아이가 크면 돈이 더 들 텐데.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보고 일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혼자 감당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둘 다 힘든데, 둘 다 최선을 다하는데, 왜 서로의 힘듦을 인정하지 못할까? 서로 다른 무게를 짊어진 부부. 다음 편에서는 이들의 유일한 가족 시간인 일요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족의 일요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하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보통 7시쯤 눈을 뜹니다. 주중에는 6시에 일어나니 1시간 더 잔 겁니다. 하지만 푹 잤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한 주 동안의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딸아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만화를 보면서 깔깔 웃습니다. 아빠, 저를 보자 달려옵니다. 잘 잤어? 응. 아빠, 오늘 어디 가? 딸아이는 기대에 찬 눈빛입니다. 일요일은 딸아이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아빠와 함께 보내는 날이니까요. 어디 가고 싶은데? 놀이터. 그네 타고 싶어. 그래, 그럼 놀이터 가자.
아침을 먹습니다. 아내가 준비해둔 식사입니다. 토스트와 우유, 과일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나 친구 만나기로 했어. 점심 먹고 올게. 그래, 다녀와. 아내도 일요일에는 자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 갑니다. 그동안 저는 딸아이를 돌봅니다. 9시쯤 집을 나섭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주말이라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딸아이는 그네로 달려갑니다. 아빠 밀어줘. 그네를 밉니다. 딸아이가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피로가 조금 풀립니다. 30분쯤 놀고 나니 딸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미끄럼틀. 미끄럼틀로 갑니다. 여러 번 오르고 내립니다. 저도 함께 탑니다. 딸아이가 좋아합니다. 아빠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 사실 조금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11시쯤 놀이터를 나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삽니다. 딸아이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저도 하나 삽니다. 함께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니 12시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아내는 나갔으니 제가 차려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밥이 있고 반찬이 있습니다. 아내가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웁니다. 딸아이와 함께 먹습니다. 아빠 맛있어? 응, 맛있어. 너는? 나도 맛있어.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합니다. 딸아이는 거실에서 놉니다. 레고를 가지고 놉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갑니다. 아빠 같이 만들자. 함께 레고를 맞춥니다. 집을 만들고 차를 만듭니다. 딸아이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이건 공주님 집이야. 여기 정원도 있어. 와, 예쁘다. 이렇게 2시간쯤 놉니다. 3시쯤 딸아이가 졸립니다. 아빠 졸려. 그럼 낮잠 자자. 함께 침대에 눕습니다. 딸아이는 금방 잠듭니다. 저도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장사가 어땠나? 다음 주는 어떨까? 생활비는 충분할까? 이런저런 걱정이 떠오릅니다. 1시간쯤 지나니 딸아이가 깹니다. 아빠 일어났어? 응, 잘 잤어? 응. 4시입니다. 저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딸아이는 무지개를 그립니다. 저는 집을 그립니다. 아빠,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 예쁘다. 6시쯤 아내가 돌아옵니다. 다녀왔어. 잘 놀았어? 응. 아빠랑 놀이터 가고 레고하고 그림 그렸어. 아내가 저를 봅니다. 고생했어. 아니야, 괜찮아. 저녁을 먹습니다. 아내가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치킨입니다. 딸아이가 좋아합니다. 함께 TV를 보면서 먹습니다. 8시가 되면 딸아이를 씻깁니다. 목욕을 시키고 잠옷을 입힙니다.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아빠, 내일도 놀아줘. 내일은 아빠가 일해야 해. 다음 일요일에 또 놀자. 알았어. 딸아이가 잠듭니다. 저도 씻고 침대에 눕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일요일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가족의 날. 일주일의 하루,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부의 입에서 나온 무거운 단어,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가장 무거운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 그 단어의 무게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생활비 문제로 다퉜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나?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딸아이가,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잊으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늦게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가게 문을 조금 늦게 닫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9시가 넘었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야? 미안해. 오늘 손님이 많아서. 변명만 하네.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다 잤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이혼하자.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충격적이었습니다. 익숙해진 건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다툴 때마다, 아내가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저를 압박하려는 걸까?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인 걸까?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정말 이혼하고 싶어? 지금 이대로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더 해야 해? 모르겠어. 그냥 답답해. 명확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변화를 원하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정말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딸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양육권은 누가 가질까? 양육비는 얼마나 줘야 할까?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모습,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느낌,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그 목소리, 그걸 잃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혼하면 딸아이를 매일 볼 수 없습니다. 주말에만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딸 학원 보낼까?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이런 실용적인 대화만 합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요? 주변 부부들은 어떨까요? 다들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저희만 이상한 걸까요? 밤에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마주보고 잤는데, 예전에는 손을 잡고 잤는데, 지금은 몸이 닿는 것도 불편합니다. 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 부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던져진 이 부부. 다음 편에서는 과연 누가 옳은지,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부부의 상황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의 입장입니다. 월 650만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생활비 440만 원을 줍니다. 영어 유치원비 120만 원을 냅니다. 아파트 대출금 90만 원을 냅니다. 관리비와 전기세를 냅니다. 외식비도 따로 냅니다. 자영업자로서 이 정도 지출은 부담이 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개인 시간은 새벽 운동이 전부입니다. 친구 모임이나 술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일요일은 온전히 가족과 함께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비교당합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내의 입장입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봅니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를 합니다. 유치원과 학원 등하원을 책임집니다. 이 모든 일에는 월급이 없습니다.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칩니다. 생활비 440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식비, 학원비, 생활용품비, 의료비 등등. 빠듯합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습니다. 주말에도 하루만 쉽니다. 아내는 혼자서 아이를 감당합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도 힘든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의 시각은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편은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 65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로서 이 정도면 상당한 수입입니다. 시간도 최대한 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내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는 보이지 않는 노동입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휴가도 없고 퇴근도 없습니다. 생활비 440만 원이 충분한지는 사용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식비 200만 원은 세 식구 기준으로 적당합니다. 학원비 35만 원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머지 205만 원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절약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돈이나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로움을 모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담을 모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비교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의 사정이 다릅니다. 수입도 다르고 지출도 다릅니다.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비교는 불만만 키웁니다. 이혼이라는 단어의 사용도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던진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과연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부부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한 팀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반자입니다. 누가 더 힘든가를 겨루는 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남편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감정을 더 들어줘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질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힘들었어? 뭐 도와줄 거 있어?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내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부담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둘 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함께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혼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갈등하다가 결국 헤어지는 길입니다. 딸아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남편은 양육비를 부담하며 혼자 살게 됩니다.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힘든 길입니다. 두 번째는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처럼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대화 없이, 이해 없이,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도 행복한 선택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대화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유일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남편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내와 대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반박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저 들어줘야 합니다. 아내의 감정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어. 미안해.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표현도 필요합니다. 매일 아이 돌봐줘서 고마워. 집안일 해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거 알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을 조금 더 내야 합니다. 가게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주중에 하루라도 일찍 들어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질적인 시간이라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아내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다른 집은 다른 집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입니다. 남편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월 6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그보다 적겠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생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440만 원이 다 필요한 지출인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유하면 서로 이해가 됩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칼입니다. 한 번 던진 칼은 상처를 남깁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 말을 삼가야 합니다. 남편의 노고를 인정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힘들지? 매일 일하느라 고생 많아. 우리 가족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해야 할 것들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도움이 됩니다. 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아이를 잠시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손을 잡고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부부가 된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야 합니다. 사랑했던 순간들을, 행복했던 기억들을,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야 합니다. 목표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5년 후, 10년 후를 그려봐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부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 육아의 어려움, 시간 부족, 소통의 단절. 이런 문제는 어느 가정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서로를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해결할 것인가? 그 선택이 가정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 부부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부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를 시작하세요.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서로의 편이 되어주세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